2023년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수입 총액이 얼마냐면은 3.5조 달러입니다. 근데 3.5조 달러에서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수입한 게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를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랑 멕시코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이게 60%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기계류나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고 2월 4일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냐, 그거를 일단 일본의 사례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이 지금 22년도부터 이 굿즈, 그러니까 상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의 대부분을 견인을 시켰어요. 그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엔화의 악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되면서 해외에서 사는 물건의 가격이 엔화가 똥값이 되니까 비싸게 주고 사오니까 이렇게 물가가 치솟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둘 다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돼서 수입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케이스라고 하면은 반대로 강세였어도 엔화가 아무리 비쌌어도 수입 관세를 높였다면은 이 물가가 그대로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미국이 이제 왜 갑자기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은 이미 1차 그 무역 전쟁을 했지만 왜 멕시코랑 캐나다까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을까라고 보면 미국의 주요 수입국을 보면 돼요.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그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오늘인가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게 연도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는 무역이 GDP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는 무역이 GDP의 73%나 영향을 주고, 그런데 미국은 무역이 GDP의 24%밖에 차지 않는 정도다. 무역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24%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저들 나라든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이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무역 적자가 왜 우리보다 적고 왜 우리 미국은 무역 적자가 1조 달러가 넘냐고를 이렇게 그 백악관의 팩트 체크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미국이 연도별로 그 국가별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고 무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이 5개 국가가 미국에 무역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미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5개 나라가 지금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인 거죠, 무역 사이드에서.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이들이 그만큼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이만큼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결국 그만큼 이들 국가들은 이들 국가에서 자동차든 뭐든 이걸 제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많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수출이나 제조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경쟁력은 얘들이, 중국이나 일본 얘들이 자기네 통화의 가치를 똥값으로 만드는 방식, 통화 절하 방식을 통해서 자국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일본이나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긴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저렴하고, 일본은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다들 중국이나 일본의 제조업 공장을 짓고 더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제가 더 강해지는 거고, 미국은 계속 제조업이나 이런 부가가치적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단순 노동의 일자리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특히 이번에 단단히 칼을 꺼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2024년도 고용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단순 노동, 그러니까 제조업 사이드에서는 일자리가 미국에서 섹터별로, 산업별로 봤을 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감소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헬스 사이드, 여기가 이제 단순 노동, 이민자 중심의 단순 노동이 많은, 저임금이 많은, 여기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근본적으로 부가가치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비싼 임금을 주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가 아니라 철강이나 이런 산업들은 오히려 달러 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서 실적이 깎이고 있고, 반대로 단순 노동직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일본이나 중국들은 제조업이나 이런 일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제조업 사이드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미국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잃고 있었고 단순 노동의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미국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미국의 정부의 세수와 지출, 세금 걷어들인 거, 세금 나간 거를 보면은 2024년도에 사회보장 사이드, 급여에서 걷어들인 것 중에서 사회보장 사이드를 보니까 1조 6,400억 달러를 걷었는데 여기에서 나간 지출을 보니까 세수의 2.4배, 3조 9천억 달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50인데 나가는 게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들어오는 사회보장에서 들어오는 세수를 근본적으로 높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쪽에 고임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순 노동의 저임금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 수는 많아지고 메디케어나 이런 거를 쓰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적자는 커지는데 들어오는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 영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25%의 모든 상품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품 에너지 관련된 게 좀 빠지긴 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었고요.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멕시코 둘 다 차라리 그럼 자국의 통화에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추가 관세를 해지하려는 거 아닐까? 추가 관세 25% 올리면은 통화를 25% 약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캐나다는 이미 실업률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졌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자꾸 실업률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자국의 통화를 약하게 만든다? 물가가 치솟겠죠. 물가가 치솟으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럼 실업률이 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 초과다. 환율에 대한 컨트롤도 할 수 없고 다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맞불 작전 펼치겠다.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해서 손실 입히는 만큼 우리도 부과해서 너네한테 똑같은 금액으로 손실 입히겠다. 요 전략을 캐나다는 지금 펼치려고 하는 거고 고용도 무역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어쨌든 고용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고용은 상당히 좋고 캐나다랑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고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멕시코가 차라리 캐나다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다. 캐나다는 좀 사면 초과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위안화 통화를 달러 대비 엄청나게 약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친 듯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니까요.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으로 이득 보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고, 그리고 실업률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치솟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실업률 데이터로 보여드린 국가가 캐나다랑 중국이고 멕시코랑 일본은 지금 고용률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가 미친 듯이 늘어나서 채용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무역도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싸지니까 수출이 엄청 늘어나면서 제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무역 수지도 흑자까지 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은 일본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상황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 그 다음이 멕시코, 그 다음이 캐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미국을 딱 보잖아요. 이게 지금 고용률이에요. 고용된 인원의 비중. 고용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역 적자는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실을 본 만큼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득을 이렇게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사실 기축통화 국가이고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무역 적자를 볼 수는 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달러의 수요를 높일 방법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사실 이것만 봤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빡칠만 한데, 사실 미국은 지금 다른 옵션이 있어요. 사실 2015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름, 그 석유 있잖아요. 석유나 이 오일 자체가 사실 사우디나 중동, 오펙 국가들이 주도하던 거였는데,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세계 1위 오일 생산국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의 기름 생산량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양을 90% 이상 커버하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지금 굳이 무역 수지로 우리가 적자를 받으면서 달러의 그 통화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기름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무역 적자를 보면서까지 달러의 통화를 늘릴 필요가 없다. 기축 통화의 위치를 그걸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기름 팔아가지고 세계적으로 기름 수출 늘려가지고 달러의 수요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세계적으로 수출해가지고 달러의 사용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자국 수요를 다 충당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는 끝났어요. 지금 미국은. 그리고 오히려 중동이나 이런 데에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의 감산을 만들고 자국의 수출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도 펼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떤 식의 전략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이제 이미 달러의 수요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수지적자 이렇게 볼 필요 없다. 수지적자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애들 다 다른 나라로 가니까 고용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뺏어간 거 다시 가져오자. 예? 중국, 일본 얘들이 제조업 얘네 땅에 투자된 거 다 우리나라로 가져오자. 뭐 다는 안 되겠지만 핵심 비싸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급여 높은 사이드부터 하나둘씩 가져오자. 이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름도 수출하고, 그리고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제조업도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서 미국의 제2의 황금기를 열겠다라는 계획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무역 수지 적자를 안 보더라도 제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강한 미국,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국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의 황금기는 제조업, 에너지,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에너지는 아까 오일, 이제 석유, 셰일가스 혁명을 했으니까 석유 보낼 수 있고, 제조업은 해외에서 제조업 유치해가지고 많은 양질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에서 쓸 거 미국에서 생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캐나다나 이런 데도 수출해라.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래야지만 사실 진짜 미국의 황금기가 오겠죠. 일자리도 많아지고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자국의 에너지 수출도 늘려가면서, 그래서 사실 그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에 이렇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거를 하나둘씩 다잡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럼 지금 당장 미국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좀 보면은 일단 그걸 보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캐나다랑 멕시코가 미국에 뭘 많이 수출하고 있을까? 미국이 과연 얘들한테 뭘 많이 수입을 하고 있나? 이거를 봐야겠죠.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예요. 빨간색이 캐나다, 초록색이 멕시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들한테 뭘 많이 수입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 두 개의 국가에서 8,930억 달러나 수입을 했어요. 한 해 동안.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10억, 100억, 1000억. 9천억 달러니까 1000억, 1조, 10조, 100조. 거의 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한 1200, 1300조 원 정도 되겠죠? 1년 동안 얘 둘의 국가한테 1300조를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수입한 게 뭐냐 보니까 여기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기계나 그 운송과 관련된 장비들, 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수입을 했더라고요. 특히 거기과 관련돼서는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게 미네랄 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기계류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 두 개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얘들이 수출하는 총 금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은 기계류라든지 연료 같은 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총 합계가 2023년도 미국의 전체 이 두 개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총액의 한 60% 정도 되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그러면 이 두 개만 사실 우리가 보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미국의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게 기계류랑 지금 연료 이 두 가지 사이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그러면 일단 미국 전체 수입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면 사실 무시해도 되는 정도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수입 총액이 얼마냐면은 10억, 100억, 1000억, 1조 3.5조 달러입니다. 3.5조 달러. 근데 3.5조 달러에서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수입한 게 얼마예요? 거의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를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 글로벌 수입량에서 3.5조 달러에서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1조 달러나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5에서 30%나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랑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보면은 미국의 연간 수입액이 23년도에 3조 8천억 달러였는데 그 중에서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수입한 금액이 8,930억 달러로 23.3%를 차지하더라. 그만큼 이 두 개의 국가가 미국 전체 수입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캐나다랑 멕시코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이게 60%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기계류나 지금 연료류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미국이 유일하게 가져오는 거냐, 아니면 미국도 얘네한테 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안이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대안이 없으면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대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도 물가가 별로 안 오르겠죠. 그래서 그 대안이 있는지를 다른 국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이 기계류나 운송류,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전체 수입액이 있고요. 22년도 기준인데 멕시코나 캐나다가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기계류나 운송류 먼저 보니까 지금 멕시코가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4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얘네가 아니어도 기계류나 운송류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동, 아시아라든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국, 일본, 유럽 등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멕시코나 캐나다가 만약에 관세를 입어가지고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온 물건 가격이, 사실 이거는 그 식품도 아니고 사실 기계류나 운송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 사이드에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자동차 제조도 있을 텐데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필수 소비자가 아니라 어쨌든 비필수 소비 사이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사실 정체적인 소비자 물가에 그렇게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25% 관세를 입혀서 얘네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싸쿠나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르게 치고 오려는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연 멕시코랑 캐나다가 과연 미국 시장의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체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계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 경쟁력이나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이랑 가까이 인접해서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송료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라고 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는데, 기계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얘네가 관세가 25% 붙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더 쌀 수가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오히려 수출량이 늘어나서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면서 미국의 물가를 안 올려 나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은 든다, 요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미네랄류라든지 이런 게 어디였죠? 여기 캐나다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사실 캐나다가 캐나다가 여기 4위구나.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의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그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그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뭐 식품도 아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비필수 소비 사이드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많다라는 거는 다른 대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수혜를 입을 것 같고,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지금과 같이 중국도 그렇고 제조 공장의 그 캐파가 운영이 많이 안 돌아가는 상황일 때는 오히려 이럴 때 제조량을 늘리고 수출량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시장에 요동을 치게끔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할까? 왜 대외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공포감을 먼저 크게 조성을 하려는 목표인 것 같고, 공포감 조성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큰 거래를 얻어내려는 목적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이 황금기를 만들겠다. 대선 재선하고 나서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24년도 4월 달에 일본은 내가 재선하면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엔화 가치를 너무 약하게 만드니까 얘네가 수출하는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익이 성장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늘어나거나 계속 깎이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조업 시장에, 미국 내 제조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줄인다. 그래서 이게 악영향이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인데, 레이건도 사실 1985년도 그때 플라자 합의 때, 그때 보면은 과장성 공포를 먼저 조성을 한 다음에 더 큰 거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플라자 합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달러를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려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달러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은 계속 국제 수지의 적자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을 계속 늘려야 되니까. 이때 폴 볼커가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의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지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제조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수입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특히 일본과 같은 애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미국이 달러가 강해질 때 일본은 더 엔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엄청나게 미국 제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달러당 달러당 100엔짜리가 갑자기 달러당 200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한 2천만 원 하던 차가 미국 가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일본이 진짜 잔머리를 써서 엔화의 초약세를 유도를 해가지고 이때 독일을 넘어서가지고 제조업 최강국의 위치까지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더 제조업 기술력이 발달되고 제조 생산 효율도 개선이 되고 이쪽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투자나 이런 것도 덜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대한 무역 적자가 있으니까 1981년도에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 정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도 늘렸거든요. 지금 딱 비슷하게 트럼프가 부채 한도 폐지해달라고 하고 재정 지출 늘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공화당 하원에서 막아버렸고, 그래서 이때 연준은 금리를 막 올리고 있었는데, 냉각시키고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오히려 온풍기를 틀려고 했었어요. 재정 지출을 막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는 인플레를 막으려고 하고, 누구는 막 돈을 막 풀려고 하고, 이렇게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딱 트럼프 2기 정부의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2기는 반대로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싶은데 하원에서 38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늘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레이건이랑 똑같은 전략을 펼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좀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엇박자가 나니까 무역 적자도 커지고 재정 적자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돈만 막 푸는데 무역 적자도 계속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쌍둥이 적자라는 게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둘 다 적자가 나는 거예요. 무역도 적자 나고 재정도 적자 나서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이래서 미국이 이거를 한 방에 반전시킬 카드가 절실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래서 미국이 1985년도 9월 22일에 플라자 호텔에서 G5 재무장관들 회의를 해가지고 환율 조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의 결과가 나왔냐. 레이건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의 강세를 해결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친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들끓는 민심을 반영해서 의외의 격한 반응을 등에 업고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이미 조성을 해둔 상태였어요, 글로벌리. 그래서 너네 안 하면은 뭐 무역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거 부과해가지고 너네 경제도 망가뜨리겠다, 이런 식의 공포감을 조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는 달러의 무제한 발행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너네 뭐 우리가 원래 안보 보장해준다, 우리 군대 파견했었는데 그것도 보장 철회하겠다, 뭐 이런 공포감을 조성시켜가지고 결국 플라자 합의를 성공시켜요. 예.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대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그런 반복적인 압박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때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건데, 트럼프가 유독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슈화가 많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자마자 독일의 마르크화는 일주일 만에 7%가 올라갔고 가격이 세졌고, 엔화는 8%나 일주일 만에 강세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 정도의 초단기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갑자기 엔캐리 자금들이 대규모 청산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치솟으니까. 예, 엔캐리 자금, 해외에 나간 돈이 대출이 많은데 그거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엔화가 비싸지기 전에.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때 2년 동안 달러는 30%나 급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달러는 30% 약해졌는데 엔화나 마르크는 7, 8% 세졌다? 그러면은 괴리가 거의 한 40%가 갑자기 벌어진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미국 증시에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락을 갔겠죠. 왜냐하면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엔화는 8% 강세가 되고 달러는 30 몇 프로 약세가 됐다? 그러면은 한 번에 한 40%의 환율적인 환차익이 엔화에서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대규모 엔캐리 청산, 지금 글로벌리 나가 있는 2경 원이 넘는 자금이 큰 규모로 청산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환율의 변동이 수십 %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플라자 합의 때 보면은 달러당 250엔 하던 게 달러당 120엔으로 갑자기 달러가 2배 이상 세져버려요, 과거 대비.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2배가 세졌다? 그러면 이 당시에 미국 달러는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거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갑자기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고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박살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일본계 기업들은 아마 주가가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당시 때 보면은 플라자 합의 직후에 오히려 일본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엄청난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풀어요. 그러니까 그 미친 듯이 풀린 돈은 또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하면서 갑자기 막 모든 자산에 버블이 껴버리는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 경제가 엄청난 최대 호황이 있고, 뭐 도쿄를 팔면 미국 전국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다가 한 방에 붕괴되면서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20년간.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엔화의 약세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 당시를 또 리마인딩을 시키면서, 상기를 시키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겁을 줍니다. 예.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플라자 합의는 여러분들 어떤 구조로 일어나냐면 이 당시에 뭐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됐는데 이때 일본이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어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둘 다 기준금리 내리고 있었고 이 플라자 합의로 해서 엔화가 갑자기 초강세가 된 거는 요런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목표 환율을 엔달러 환율을 정하고 아니면 그 엔달러 환율이나 뭐 달러 뭐 마르크화 환율이나 이런 것들 목표 환율을 정한 다음에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너네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적인 환율을 정한 다음에 그 선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를 매각하고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를 줄이고 뭐 엔화나 뭐 독일 마르크화 이런 것들은 사모으면서 얘들에 대한 수요를 높이니까 엔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얘네는 가격이 비싸지고 달러는 약해지는 요런 구조로 그 단합해서 그 달러의 약세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관세로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그 일본, 중국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거에 앞서서 2차 관세 전쟁을 펼치고 공포감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5국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미국이랑 무역하면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이 5개 나라가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한다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공포감을 계속 심어주는 이유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이 제조업의 부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너지 수출도 늘어나요. 왜냐면 중동이랑 경쟁을 하거나 할 때도 달러의 가치가 약세지니까 수출하는 금액 자체가 싸질 거잖아요. 미국이 수출하는 파는 오일의 가격이 싸질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제조업 수출도 늘어 에너지 수출도 늘어 달러가 약세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접 투자도 늘어 일자리도 많이 창출돼 모든 게 미국의 황금 시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 사이드, 자동차 고용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고 자동차가 잘 팔리면 철도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미국의 철강 회사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회사 이런 애들이 실적이 또 같이 연관돼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생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어나면은 제조업의 그 일자리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게 제조업인데 이거를 크게 다시 높여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트럼프가 그 만들어서 제2의 그 황금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회보장에 들어오는 세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미 세수 대비 지출이 2배가 되지만 2배가 넘지만 요 갭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2월 7일에 이제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있고 아마 이거 이후에 일본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아마 캐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죠? 그 멕시코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둘씩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어느 정도의 관세는 안 되겠다. 우리 좀 좋게 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도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해야지 우리한테 수입도 많이 해주고 우리 경제도 살아나니까 오케이. 특히 얘네는 지금 아까 수출입 무역 비중이 전체 GDP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척져가지고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무역 수지적인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어쨌든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랑 같은 결론입니다. 2월 7일에 제2 플라자 합의 소식이 들리면 도망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내용들 2월 7일에 이제 플라자 합의가 되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컨텐츠를 올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초중순에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출판 예정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현재 문제 그리고 트럼프의 해결책 그게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주식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 글을 보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도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수혜를 보고 있고 수혜를 실제로 이득을 많이 남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걸 봐야지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investingpro.com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 제 커뮤니티에 있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인베스팅 프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 플러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세안 패스랑 제휴된 링크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할인을 157불 정도 1년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